어. 감시자네요? 감리자가 감시자랑 똑같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감시자 하니까 되게 좋다. 공사 업체를 감시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농지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순서가 궁금해요. 농지에다가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순서. 네. 근데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서로 다른 거야. 알아요. 그건 알고 있지. 네. 단독주택은 집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독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 그냥 지금 궁금한 거는 농지에 어떠한 건물을 짓는 순서를 얘기가 궁금한 거잖아. 네, 맞아요. 그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나냐 안 나냐, 아니면 이걸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 순서. 네. 맞아? 네. 그럼 내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할게. 네. 일단, 토지 매입을 하고 현장 임장을 가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검토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순서로는 당연히 가능성 검토를 했으면은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 허가 신청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신청. 건축 허가 신청이나 건축 신고나 같은 소리니까 규모에 따라 건축 허가로 갈지 신고로 갈지 그거는 나눠지는 건데, 그냥 건축 설계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거는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도 당연히 토목 설계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면 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각종 인허가 허가를 받았으면 공사를 해야 되겠지. 공사하기 전에 착공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지목이 바뀌는 거야. 그게 전체적인 순서야. 여기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현지는 꼭 임장 가가지고, 임장은 꼭 필수야. 거기에 현장도로가 2m가 접도가 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는지, 불법사항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돼. 당연히 도로하고 배수로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검토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아까 목적 사업 얘기했잖아.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허가가 되는지 그런 거 여부를 조금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렵다 그런 거를 확인하기에는 공인중개사라든지 토목설계사무소 아니면 건축사에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좀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지금 토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임장 가가지고 토지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인허가가 나는지 허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라는 거를 이제 토목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허가 신청하게끔 되는 거고, 토목설계사무소에다가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고 건축설계사무실에다가 건축 허가나 신고를 신청을 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허가를 동시에 복합 신청을 할 수가 있어. 복합 신청하면 장점도 많고 그 허가 기간도 좀 짧아지는 경향도 있거든. 그리고 복합 신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내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맞게 땅 모양이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해가지고 설계를 받고 인허가 신청을 하게 돼. 그 인허가 신청을 해서 이제 관련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면 착공 신고 혹은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으면 도로 조명 공사 사전 신고라든지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비상특정이라는 신고하라는지 여러 가지 또 신고 절차가 있어. 그거는 이제 토목설계사무실이나 건축설계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챙겨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착공 신고가 완료가 되면 공사 진행을 하게 돼. 그 공사할 때 그 건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가 있어. 감리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건물 규모에 따라 감리가 지정 여부도 미리 사전에 꼭 확인을 해가지고 감리 지정을 하면 그 감리사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공사업체 잘 선정해서 건설했으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게 돼.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에서는 준공검사, 건축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이라고 하는데, 복합 접수를 했으면 둘 다 동시 처리로 동시 접수를 해서 동시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건물 잘 지었다, 그리고 토목공사도 잘 됐습니다라는 그 준공 필증 같은 거를 받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 완료가 됐다라는 판단하에 지목 변경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등기 같은 거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지. 그런 거는 이제 또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등기 정리나 지목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순서와 자세한 내용이야.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 아까 말씀하신 음. 감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리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감리자는 이제 건축 설계 사무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업체는 건축사여야만 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건축사에서 지정한 업체, 그리고 건축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철근 간격이 똑바른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서 하게 되겠지? 그럼 감리자를 따로 어. 지정을 하면 또 추가 비용도 발생하나요? 감리자를 지정을 하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돼. 질문 너무 좋은 게, 감리자라는 제도를 잘만 활용해도, 감리자는 실질적으로 민원인 편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 네. 대형 시공 본사에서 요즘 아파트 건물 지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하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그 건축사가 감리를 나가서 철근이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옹벽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철근 굵기라든지 철근 간격을 잘 모르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감리자가 그런 거 체크해가지고 시공에 맞게 설계 도서에 맞게끔 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리자가 해주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당연히. 감시자네요? 감리자가 감시자랑 똑같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감시자 하니까 되게 좋다. 공사 업체를 감시를 하는 거지.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도 있어? 네. 그럼 대표님 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 쪽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비용? 다시 한번 여기 농지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나오는 것들 대략 한 20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거 참고해가지고 내가 전체적인 거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근데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리스트를 좀 얘기를 해주면, 일단 토지 구입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목 설계, 건축 설계 비용이 있어야 될 거고, 건축 공사비 또 있어야 될 거고, 제세공과금이라고 이제 토지 구입을 할 때 취등록세가 이제 발생이 돼. 그럼 취등록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당연히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이제 토지 구입할 때 중개를 해주셨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중개수수료 당연히 발생되니까 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 법무사에게 또 등기대행료 같은 것도 또 비용이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구입할 때 제일 또 알아보는 게 뭐야? 금융비 해가지고 대출을 받잖아. 네. 그러면 대출을 받는데도 또 이자가 들어갈 거고, 수수료 들어갈 거고, 근저당 또 무슨 설정 비용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또 발생이 돼. 그것도 이제 금융비라고 하는데 금융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이제 보전 등기비, 그 다음에 뭐 과밀 부담금, 그 다음에 시설 부담금, 학교 용지 부담금, 주택 채권 도 있을 거고, 도시계획세도 있을 거고, 지방교육세도 있을 거고, 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농지 전용 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면적에 따라 또 개발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 비용이 엄청 커. 그럼 개발 부담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하면 또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이 돼. 그럼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가 또 나오고. 전기하고 상수도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전기하고 상수도도 실질적으로 인입비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전력에게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맑은 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소에다가 또 돈을 내는 게 있거든.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비용 큰 게 또 하나 있다. 오수라고,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사용하는 그 물들 있잖아. 네. 우리가 뭐 세수한 물이라든지 이게 빗물을 뺀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수라고 하는데, 오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수해가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비용이 있어. 이 비용이 1톤당 거의 한 300에서 500 사이 받는, 지자체별로 틀리지만 이제 그 정도 받는 비용이 있거든? 그게 좀 많이 비싸.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해가지고 내가 정화조 용량을 몇 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있어. 방금 또 얘기했듯이 그 하수도 원인 부담금이라는 그 금액이, 만약에 이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역이 있고 납부 안 하는 지역이 있어. 납부 안 하는 지역은 그
정화조를 설치하는 지역은 이제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을 안 내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낼지 내야 되는지도 이런 것도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통설계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좀 미리 좀 책정을 해보는 게 되게 일단 추천을 해. 그리고 나서 뭐 분양이나 광고는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면은 분양이나 광고비 같은 것도 좀 들겠지. 그래가지고 분양이나 임대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요즘 이제 그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많지? 네, 너무 많아요. 그래가 너무 많으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 20개 정도 고르면 되는 것 같아. 20개 이상 정도 되고.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준 것도 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굉장히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항상 또 여유로 기타 부대 비용을 조금 잡아놓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이게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꼭 확인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발 가능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인허가가 되는지 막 내가 검토하라 그랬었잖아. 첫 번째 단계로. 그 검토할 때 이런 대략적인 비용을 미리 좀 산출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보면은 훨씬 더 사업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비용 산출은 누가 해주나요? 토목설계사무실이나 건축설계사무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분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비용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것도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으로 끝하고 또 오늘 업무를 하러 가자고. 자, 일하러 갑시다. 가자! 빨리 가자!